자, 이제 16번 문제로 들어가죠. 주거의 자유 제16조 내용인데요. 자, 1번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 등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네, 17조의 사생활의 자유의 구체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 분야, 즉 사적 공간의 보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14조에 가면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주 이전의 자유할 때 거주 의미하고 주거의 자유에서의 주거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하시는데 좀 쉽게 처리하죠. 일단 여기서는 주거의 자유는요, 정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정적 공권. 그리고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는 동적 공권이라고 칭합니다. 거주지를 설정하고 이런 동적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거주 이전의 자유고, 설정되는 어떤 주거의 공간, 정적인 공간 자체를 침해로부터 배제하는 내용들, 이런 걸 담은 것들이 이제 주거의 자유예요.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예외가 인정된다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12조와 16조에 영장주의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12조 신체의 자유, 그리고 16조 주거의 자유에서 영장주의가 있어요. 외웁니다. 신체 영장, 주거 영장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보십시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도 뉴스 보면 아주 다기하게 이루어지니까 영장주의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12조 신체의 자유에는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사전 영장주의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주거의 자유 16조에는 이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조와 마찬가지로 이런 급박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예외 설정이 불문의 해석으로 가능하겠는가 했을 때 헌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지가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2번 틀렸는데 해설가 보세요. 볼드. 헌법 제12조 사망, 이게 신체의 자유. 12조 신체의 자유에서 영장주의의 취지는 법 16조, 즉 주거의 자유에서의 영장주의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돼야 된다. 마찬가지, 같이 예외가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6조는 12조 사망과 달리 영장주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거나, 이게 좋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16조에는 예외 조항이 없는데 있다, 이런 좋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시고, 없어서 이제 문제되지만은, 자, 주거 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 키워드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범죄 입증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자, 개연성 체크합니다. 개연성, 상당한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긴급한 체크, 개연성 플러스 긴급성이 누적적으로 충족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 체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요건입니다. 다 충족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형소법에 가면은 수사당 필요한 경우, 주거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위헌 결정 내립니다. 자, 다음 보세요. 체포영장 집행 시 필요한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은, 자, 맨 앞에 필요한 경우 체크하세요. 이게 법정 요건인데 이게 그 위에 긴급성과 개연성을 다 포괄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그 절 뒤에 보세요.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다. 자, 위에 줄 뒤에 긴급 체크하죠. 그럼 결국 뭡니까? 개연성과 긴급성 요청되는 두 가지 요건 중에 개연성 요건은 필요한 경우라는 의미 속에 내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가능성,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게 필요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긴급하다. 영장을 별도로 받기 어렵다. 이런 의미까지 내포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요건 모두를 충족 못한 상황에서 설정되어서 위헌이라는 뜻이에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3번은 헌정사인데 안 보겠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출제고요. 그 다음 4번.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두 줄 앞에 긴급보호가 적법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주거의 자유 침해가 없다는 뜻인데요. 긴급보호 제도만 아시면 돼요. 출입국관리법상 제도인데 행정상의 구금을 수반합니다. 긴급보호, 행정구금. 네. 그래서 뭐 불법 체류자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고 가둬놓고 억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긴급보호 대책들이에요. 근데 이게 해설로 가보십시오. 형소법에 가면 수사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규정이 있어요. 자, 저기 보시면 수사 절차 체크해 볼까요?
피의자를 영장에 의해 체포 구속하거나 긴급 체포 등을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관련 조항이 아까 위헌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이 수색 요건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필요성, 긴급한 필요성 같은 것들은 그 두 줄 뒤에 보시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 체크하세요. 그래서 수사상의 어떤 필요성이나 주거 수색의 필요성이나 출입국 관리법상 긴급 보호를 위한 주거 수색의 필요성은 결국 다 사람을 찾고 인신을 신병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 취지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병 확보 취지면 동일. 네, 그래서 형소법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원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 보호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은 주거의 자유 침해는 없다. 네, 이런 결론이고요. 자, 다음은 17번으로 갑니다. 헌법기관의 권한 대행에 대한 설명. 자, 일단 1번에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세트로서 외우셔야 되죠. 자, 1번 해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좀 확장해서 보겠는데 여백을 찾아서 잘 써보세요. 우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이 명시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헌법에 직접 71조에 있습니다. 헌법에 있고,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이제 권한 대행이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헌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22조나 26조 이런 데 가면 이제 규정되고 있어요. 정조법, 정부조직법 22조 등에서 규율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 헌법 조문 문제로 나온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바로 밑에가 누구죠? 그렇죠. 국무총리. 총리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법으로 정해진 국무위원의 순서. 정부지법에 가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 해설에 보면 있어요. 세 줄에. 그러다 보니까 행정각부로서 이렇게 각부가 이렇게 쭉 순번대로 나열되고 있는데 그걸 그 순서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부 나열 순서가 그 서열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법정의 서열에 따르는 국무위원들이 그 다음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는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이거는 이제 헌법 조항 자체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법률의 내용까지 더 보태서 자세하게 하면 좀 넓게 총리단이 합니다. 총리와 부총리를 합쳐서 총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총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1부총리로서 재정부 장관, 제2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국무위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바로 밑에 이제 부총리죠. 부총리. 제1부총리, 제2부총리가 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이제 겸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부총리. 이제 순서 있습니다. 제1부총리, 제2부총리 순서에 따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지명.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기타 법정 국무위원이에요. 요게 딱 끼어들어서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외우는데, 요렇게요. 총원, 부대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어떤 유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대원, 총원이 동원되어서 대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뭐 위아래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부대원, 총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 국무총리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틀렸죠? 이때는 부대원입니다. 부총리가 제1, 제2 순번으로 하고 그것도 이제 불가능한 시점이면 대통령 지명이 그 다음이고 대통령 지명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서열 순서에 따라서 입각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틀렸고. 자, 그다음에 2번 국회의장 사고 시 권한 대행자는 자,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지정 체크합니다. 지정 부의장. 그 다음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이제 임시의장을 따로 선출해야 돼요. 임시 체크합니다. 지정부의장, 임시의장.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이게 맞고 3번
대법원장의 권리 시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틀렸어요. 최연장자가 아니라 해석하시면 선임 대법관이 하는데요. 이 선임 대법관은 그 법정 지위입니다. 예, 법정 지위로서 자, 써볼까요? 해설에 대법원의 2인자로서 선임 일자가 가장 앞서는 대법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인자로서 선임 일자 가장 앞서는 대법관 지칭. 그게 선임 대법관이에요. 대법원의 2인자, 예. 대법원장 바로 밑에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부 관할사건 배분권 뭐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이런 실권을 가지는 유일한 존재예요. 선임대법관은 하나입니다. 하나고 그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이제 임명일자 순으로 선임대법관 한 명이 대행하고 이렇지. 네. 그래서 선임대법관은 고유한 직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예, 요거는 제출제 곤란합니다. 이유는 헌법재판소장 이제 권한 대행은 일반적으로 헌재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르고요. 헌재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르고 보통 요 정도만 외웁니다. 헌재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오지문이 선임 재판관이 대행한다. 이런 오지문들에 대응하는 요 정도만 외우면 되는데 이 규칙에서 정해진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묻는 것들은 실제 기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요사 시험이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2번을 정확하게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이제 규칙의 구체적인 아주 하위법 중에 하위법이죠. 이 헌재 규칙, 법률도 아닌 규칙에 있는 내용들까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또 나오기 힘들어요. 너무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헌재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현재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 헌재 규칙에서는 이제 일시사고와 권리 내지 장기사고를 나누어서 별도로 규율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사법시험에서도 안 물어봤어요. 변호사 시험에서도 안 묻고. 자, 이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법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원은 우리 헌법 101조부터 110조까지 규율이 있는데 자, 해석론들입니다. 첫째,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되지만 국가안보나 안녕질서를 위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줄 앞에 판결을 공개, 판결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준비되신 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공부가 되신 분들은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해설로 가보세요. 1번. 헌법 109조의 조문상입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 바. 심리 체크, 판결 체크 따로 하세요. 그리고 단서에 가면 다만 심리는 심리 체크합니다. 판결 X. 심리는 공익적 사유에 의한 비공개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적 사유에 따르는 비공개 예외가 명시되고 있다. 자, 요거를 이제 그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심리에 한해서만 비공개 예외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판결에 대해서는 비공개 예외가 헌법에 명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문은 첫 줄에 판결도 비공개가 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틀렸어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게 대법원인데 이 극소수가 대한민국의 모든 최종 심리를 담당한다는 게 원래 말이 안 돼요. 대부분의 비교법적 고사를 하면 다른 나라는 대법관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시소자원들이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예를 한번 써보세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법에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대표적 예가 재판연구관 이런 것들이에요. 재판연구관 제도. 대법관마다 보통 한 3명 정도의 재판연구관이 따라붙는데 대법관 재판 업무의 보좌역들입니다. 대법관 재판 업무 보좌역으로 대법관 1인당 보통 한 3명 정도의 재판연구관들이 배정되거든요. 이래서 그 원활한 재판들이 그때그때 막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재판연구관들이 그 재판의 원문 같은 것들을 작성을 다 해요. 법률 뒤지고 해가지고 막 이제 구축해 놓으면 그걸 이제 다듬어서 그 재판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듬어서 이제 채택하면 그게 이제 공식적인 판결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자, 이제 3번. 요거는 오지로서, 오지문, 잘못된 틀린 지문으로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는 조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지 출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대강의 의미만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첫째 줄 비상계엄하 체크하세요. 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자, 두 줄 뒤에 단심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단심 체크. 3심, 심급이 보장되지 않고 단심으로 끝내는데 이게 이제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대책이죠. 그러나 그 다음 예외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라면 단심으로 하면 안 돼요. 사형 선고 체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상계엄하 단심제 조항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비상계엄하 단심제 조항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판결 선고만큼은 단심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권 존중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선거소청을 거쳐서 대법원이 관할한다. 자, 틀렸어요. 맨 앞에 국회의원 체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합쳐서 국정선거라고 해요. 국정 담당자를 뽑는 선거, 국정선거. 그 외에 이제 지방 이제 공직자를 뽑는 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 의원이나 이런 걸 뽑는 걸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거든요. 국정선거에는 선거소청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줄 뒤에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만 있다라는 걸 이제 묻고 있는데요. 해설로 가보죠. 자, 4번. 맨 아래 세 줄 가보세요. 아닙니다. 위에서 5줄 볼드 보세요. 볼드. 자, 선거소청이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단체장 선거, 즉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급 선관위에 먼저 제기해야 되는 심판 청구로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지방선거 쟁송회, 지방선거 체크, 필수적인 전심 절차다. 필수적 체크, 전심 절차 체크. 다 외우세요. 지방선거의 필수 전심 절차. 네,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행정 조직이 담당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인데 이게 어떤 제도냐면 그제 써보죠. 이 선거소송제도는 지방자치 보장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 보장 취지.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문제 사안들은 지방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자치의 의미를 고려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국정 담당자죠. 사법부는 다 국가 조직이에요. 지방 조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조직인 법원이 사법부가 바로 담당하는 것들은 지방의 문제들을 바로 담당하게 되면 이 지방 자치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적인 사안들은 자치 영역에서 먼저 해결을 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최후 수단으로 국정 담당자인 법원이 담당해 준다. 이런 의미가 이제 도입된 게 지방선거에서 필수예요. 임의가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선관위 소청을 먼저 거치고 그래도 불만이 있을 때 비로소 법원을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국정선거에는 없는 제도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고요. 이제 19번으로 가시죠.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국무총리는 86조에 규정되고 있는데 의원내각제 요소가 변형도입된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이제 수상 요소가 변형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제에서 뭐 총리와 좀 견줘볼 수 있는 그 직위가 보면 부통령이라는 게 있죠. 미국형 대통령 보면 부통령. 근데 기능이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부통령 제도는 뭐냐면 대통령 유고를 대비하는 그 대책이거든요. 대통령 유고를 대비하는 대책으로서 평상시에는 그 상원의장직을 겸임하게 돼 있어요. 부통령이 상원의장직을 겸임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의회 의장직을 겸임하게 안 돼 있어요. 의장 겸임이 안 돼 있고 또 평상시에 실권이 거의 없어요. 평상시에 죄송합니다. 거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또 실권을 갖고 있어요. 유고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뭐 권한 대행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권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형 부통령 제도 자체는 아니고 의원 내각제의 어떤 그 행정 조직의 하나를 변형된 형태로 도입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1번.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요게 해설로 가시면 국회의 대정부 출석 요구 질문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 이제 대정부 통제권 관련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분류되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정부 각종 이제 정부 강요나 이제 인사들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는데 이게 대정부 통제의 효율성 확보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정부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출석 요구 질문권이 있는데 통제의 효율성. 자, 근데 이제 해설의 첫 줄 보세요. 이제 국무총리 등, 국무총리 대표적으로 체크하세요. 국무총리 등은 자, 권한 및 의무가 명시되고 있어요. 쓰세요. 권한 및 의무 명시.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서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헌법상. 그런데 네 줄로 가보세요. 대통령은 대통령 체크하시고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쓰세요. 권한만 명시. 의무는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묻는 막 섞어치기 하는 이런 조문 문제에 대비하셔야 돼요. 자, 1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세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 제도 묻는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해설로 가죠. 2번. 우리 헌법상 해임 건의 제도는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첫째, 국무총리가 자신의 재청권 행사를 통해서 직위를 부여받은 국무위원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해임 건의권을 부여받습니다. 자, 국무총리 체크하세요.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국무위원이 임명되거든요. 그래서 재청권자의 이제 책임 확보 이런 의미에서 해임 건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회 체크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 제도와 국회 해임 건의 제도 두 가지가 있고요. 해임 건의의 효과는 단순한 건의에 불과해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판례가 또 있고. 자, 3번으로 갑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 통할은 맞습니다. 지금 뒷부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명을 받아 체크합니다. 단독으로 실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단독 실권은 없고 우리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죠? 우리 헌법상.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헌법 제66조 4항에 명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이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상 실권을 가지더라도 다 대통령의 명을 받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조문 반영은 잘 되어 있는데 앞쪽이 틀렸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은 맞는데 부의장이 됩니다. 부의장이지 의장이 아니다.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헌법 제95조의 총리령 부령 재정권 조항,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입법의 대표적 근거 조항입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가세요.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입니다. 헌법 제101조 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명시한 조항으로 봅니다. 101조 1항. 여기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판례 사례가 1번 지문이에요. 1번 지문. 여기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공부 많이 했는데, 자,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이 장량 감경은 형법의 규정인데요. 법정 감경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감경의 이제 규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재량 감경이라고 하잖아요. 법관이 재량껏 임의 감경 내지 이제 재량을 통해서 그 외에도 감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요. 그걸 이제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데 임의 감경 내지 재량 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이 재량에 따라서 감경권을 행사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가중시켜서 입법한 거. 가중처벌조항. 자, 이런 것들이 주로 법관의 양형결정권, 양형 판단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주로 문제되거든요. 자, 첫 줄 뒤에 양형결정권 체크하시고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 위에 씁니다. 양형결정권 침해 인정 사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헌법 제103조의 구문 때문에 103조. 듣기만 하세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고요. 즉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권, 독립재판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103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립재판권, 즉 양형재량권을 포함하는 이 독립적인 재판권이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구속되는 재량권이에요. 즉 법률에 정당한 법률에 구속되는 재량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법에 의한 구속을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03조 취지에 일반적으로 부합하는 걸로 보거든요. 다만 그 법률이 헌법의 정당한 이념을 담지 못했을 때 너무 과잉한 내용을 담았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이제 그 법률 자체가 위헌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례가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 사례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각종 이제 공무원 뇌물죄 조항을 이제 의제하는 이런 사례에서 이제 위헌 나오죠. 금융기관 임직원,
재물수수행위를 수재행위, 자, 뇌물죄로 의제해서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가중처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양형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가중처벌 입법이 양형재량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 요거는 뇌물죄로 의지하는 것 자체까지는 괜찮다고 봤는데 다만 더 가중할 필요까지는 없다. 일반 공무원보다 더 능가하는 어떤 사회적 비난성 같은 것들을 상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이 나왔고요.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죠. 기본수 볼 때. 그럼 두 번째가 단순 마약 매수. 가중처벌. 주로 이제 가중처벌 입법에서 주로 양형결정권 침해가 이제 문제되는데 요 두 가지 정도가 위헌 나왔어요. 위헌이고 그 외에는 합헌입니다. 그런데 1번에서 보시면 이런 사건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징표가 주어지지 않죠. 지문 속에서. 그럼 이거는 이제 일반론을 물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침해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양형재량권을 축소한다는 것 자체로 침해다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십시오. 이 단순 마약 매수는 뭐냐면 이 목적 영리범이나 이런 목적범하고 구별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물뽕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버닝썬 이런 것들, 영리 목적 마약 뭐 수수 뭐 마약 수입 이런 것들은 팔아먹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약 확산의 위험성 같은 것들이 훨씬 크죠. 근데 단순 마약 매수는 버닝썬의 물뽕이 뭐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경험해 보려고 산 거. 근데 발각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마약을 확산시키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구별돼야 되는데 똑같이 가중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형벌체계에 반한다 해서 위헌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법원조익법 8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 당해 사건 체크해 놓으세요. 이 당해 사건을 넓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해석론인데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이렇게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해서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에 동종 사건에 대해서까지 선 판례로서의 구속력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 줄 앞에 동종 사건 체크합니다. 동종 유사 사건으로의 확장을 부정합니다. 우리 판례는 딱 당의 그 특정 케이스와 관련된 심급 내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하급심보다 우위다, 구속한다. 이런 의미를 밝혔는데 요거는 이제 신급제도가 마련된 취지 자체거든요. 그죠? 어떤 재판부의 판단에 급을 나눴다, 클래스를 나눠줬다라는 말 자체가 상급 클래스의 판단이 하급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예정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급제도의 당연한 내포된 속성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지 이게 그와 유사한 모든 사건의 법규범처럼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해설로 가보시면 첫 줄 보세요. 선례 구속성의 원리, 영어가 들어가 있죠. 네, 이건 우리나라의 원칙이 아니라 영미계의 원칙인데요. 이 판례가 곧 법이다, 법규범이다라고 해서 판례를 보고 그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판례법 국가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법원조익법 8조가 이 선례 구속성 원리, 판례가 곧 법으로서 모든 관련 사건을 다 지배한다. 이런 이제 법규범성을 부여하는 이런 내용으로 규정된 것인가 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종 사건으로서의 확장력은 부정하는데 요걸 이제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십시오. 네, 기초법 개념을 미루니까 차분한 이제 설명들이 또 가능해지네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영미계 법전통 그리고 대륙계 법전통 이런 것들을 구분하거든요. 대륙계 전통. 우리는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본은 대륙계 전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영미계란 말은 뭐냐면 영국과 그 식민지 국가들의 법전통을 얘기합니다. 영국.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영국의 식민 정부 체제였죠. 그래서 뭐 지금 뭐 현재 홍콩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영국의 전통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봅니다. 대륙계는 이제 영국 외에 영국이 섬나라죠. 영국 섬나라. 그래서 유럽에서 섬나라가 아닌 대륙국가, 영국 외의 대륙국가들의 법전통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영미계는 국왕의 어떤 그 지배력이 아직 강한 나라였어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그래서 왕권이 강했고 그 왕권을 각종 이제 국가 공시들이 이제 수용하는 제도로서 수용하면서 다만 이제 통제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나라였거든요. 입헌 군주국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주는 당연히 용인하되 다만 통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가 권력의 통제에 법 전통이, 법적 규율들이 법을 이제 지배하는 원칙들이 집중돼요. 국가 권력의 통제에 집중합니다. 자, 군주 통제에 집중을 해요. 근데 이 대륙계는 그 왕권이 그래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어요. 영국만큼 강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그 프랑스 그 나폴레옹의 어떤 그 제국주의 지배가 이제 끝나는 그 경과에서 그 민족주의나 단일 민족 국가 이런 이제 사상들이 막 민족주의 관념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통일국가,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일국가 형성이 아주 늦어요. 서구 유럽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늦게 출발한 통일국가의 안정적이고 공고한 운영,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바랬어요. 통제보다는. 그래서 국가 권력의 통제 관점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법 전통들이 이제 추구되거든요. 자, 이제 봅니다. 군주는 용인하되 다만 신속한 통제가 필요하다. 신속한 통제는 이런 원칙들이 나올 당시에 영국의 의회는 보면 왕의 그 임의적 사항이었어요. 왕이 원하면 의회가 개최될 수 있고 용인하면, 왕이 용인하지 않으면 의회라는 게 상설된 조직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세금을 걷어들일 필요가 있을 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명분 쌓기 하고, 이 명분 쌓기용이 영국의 의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의회가 만드는 법을 통해서 군주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은 실효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판례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나온 어떤 법칙들을 왕을 구속하는 원리로서 원용하면 좋겠다. 그게 바로 판례가 곧 법규범이다. 판례법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게 신속한 통제를 추구하는데 아주 적합했던 거죠. 한시적으로 열리는 의회를 통한 재정법 통제보다는 늘상 열려있는 법원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통한 법원칙 구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 이런 말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코크경, 에드워드 코크경이 권리청원을 마련했던 그 의회 하원 의원이자 법률 전문가였던, 법조인이었던 그 코크경이 보통법이 국왕도 구속한다. 이래가지고 뭐 보통법 사상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판례법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봅니다. 공법과 사법을 한 가지 체계로 이해하는 이론주의에 기반을 둬요. 공사법 이론주의.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법이 국왕도 구속한다. 이런 논리의 맥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통법이라는 명칭이 뭐냐면 보통 시민에 관련된 법원칙을 얘기해요. 보통민, 즉 평민과 관련해서 어떤 사적 계약 체결에 관련해서 이게 유효니를 판단한 법원의 판단, 이게 판례법이에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형성된 보통 평민을 위한 법원칙이 국왕도 구속한다. 즉 사법의 영역에서의 원칙이 공법도 구속한다. 소통된다 하기 때문에 이론주의. 자, 근데 대륙계는 아무래도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법 사상, 의회가 정식으로 만든 재정법만이 법규범이고 판례는 그냥 그 확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지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공사법 이원주의죠. 이원주의.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분해서, 즉 공법이 적용되는 영역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사법의 영역을 구분한 다음에 공법의 영역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법의 영역에 이게 국가 권력의 안정과 결부되죠. 안정. 국가 권력의 공고성, 안정성을 위해서 특권적 지위, 어떤 사법상의 법칙이 함부로 공법에 소통되지 않음으로써 고유성을 가지도록 하는,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원주의 체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에 기반한다. 이제 결론이 뭐예요? 판례는 법이 아니다. 판례는 법규범과 다르게 당의 사안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유사사건의 법규범처럼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례 구속성의 원리라는 판례법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이제 또 올라갑니다.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어요. 간단한 판례 결론이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면은 아까 우리 재판연구관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되고 있다고 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둘 수 있고 그 대표적 예가 재판연구관이다. 자, 이제 21번으로 갑니다. 소호입법 금지 원칙 관한 설명인데요. 법치주의 원칙의 중요한 내용이죠. 소호입법 금지.
일단 소위법의 유형을 나누고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헌법 원칙들, 허용과 금지의 이제 원칙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1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진정소위법의 경우는 진정 체크하세요. 자, 두 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하는. 그다음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판례입니다. 예외, 아니, 예외 이런 거 체크하시고. 자, 볼게요. 법치주의의 구성 내용으로서 소위법 금지 원칙이 이론상 존재하고 우리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불소의 원칙을 13조이랑 구단에서 또 명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일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하에 가면 참정권, 재산권, 제약, 불소 원칙 해가지고 소위법 금지 원칙에 관한 이제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분석해 보시는데 자, 13조 1항 전문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불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에서는 참정권, 재산권, 제약입법을 함부로 소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총체적인 레이아웃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형벌은 침익성이 워낙 강하니까 불소급 원칙을, 즉 사후입법에 의한 새로운 규율 이런 것들을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정권, 재산권, 기본권의 다양한 항목 중에 딱 2개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 2개에만 한정될 필요가 있는가? 신뢰보호의 문제가 없죠. 신뢰보호의 문제는 모든 기본권 행사에 다 공통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강조적 예시다라고 봅니다. 예시설, 통설 판례, 예시설. 그래서 그럼 총체적으로 합치면 모든 인권 제약 요소에 관해서 사후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이런 주의를 담고 있는데,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구성 내용을 보면요. 형벌불소의 원칙의 이제 구성 내용은 소위법의 이제 유형 중에 진정 소위법만 금지하는 취지로 보는 게 통설 판례입니다. 부진정 소위법은 명시되지 않은 걸로 봐요. 진정 소위법에 원칙적 금지를 명시했다. 자, 진정과 원칙적 금지. 자, 그 다음에 참정권, 재산권, 제약, 불소급 규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소위법에 관해서 자, 이것도 원칙적 금지를 규정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셔야 돼요. 요게 이제 원칙적 금지. 진정 소위법에 원칙적 금지를 규정했다. 라고 이해를 하고, 형벌불소급 원칙은 진정수입법에 절대 금지를 명시했다라고 이해합니다. 절대적 금지. 그 이유는 침익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형벌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들 중에서도 가장 침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은 예외가 없는 절대 금지를 명시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1번의 지문이 형벌불소의 원칙을 묻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형벌불소 원칙 외에 나머지 이제 불소의 원칙들은 이제 원칙적 금지, 즉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1번은 그 일반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형벌불소 원칙이 아닌 일반론을 제시한 것이고, 자, 이제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진정소급은 나중에 이제 기초법개념 정리할 때 나오는 것들인데요. 말로만 하죠.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관계에 적용되는 사후입법을 얘기합니다. 완성관계 사후입법. 그리고 부진정소입법은 미완성관계 사후입법을 얘기해요. 미완성관계. 아직은 이제 확실한 기득권이 확보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이런 법률관계, 이런 것들.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면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확보했죠. 하지만 지금 퇴직을 하지 않았으면 퇴역연금을 확실하게 확보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역하기 직전에 공무원의 연금을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진정.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확보는 됐지만은 기득권을 갖고 있지는 않은, 확정되지 않은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를 저하는 정도가 진정소유법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정소유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된다. 이제 원칙과 예외의 법리가 바뀌어요. 진정소유법과 발대로. 나중에 기초 법개념 정리할 때 또 면밀하게 하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아예 안 봅니다. 또 출제될 가능성이 없고요.
변호사 시험에서도 아주 어려운 지문 중에 해당하고 이거는 세법의 어떤 논리나 민사채무와 조세채무의 관계, 그들 간의 법정 시효기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부당이득 반환 제도가 뭐 민사관계에서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 판례를 분석하는데 나오면 안 되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5급 공제 시험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판례인데 양점이에요. 네, 그래서 무시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3번으로 갑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절대 금지의 원칙을 담은 원칙으로 보죠. 자, 이제 요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됐음에도 또 신법이 더 경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사후 폐지됐음에도 경한 신법이 아닌 행위 당시에 구법에 의해서 여전히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형벌부속 원칙의 보호형식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네, 맞습니다. 자, 요 판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형벌부속 원칙의 취지를 밝힌 판례입니다. 자, 여백에다 한번 써보죠. 우리 헌법 제 13조 1항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부속 원칙의 이제 취지인데요. 자, 불리한 형사처벌에 사후입법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자, 그 취지를 가지고 보니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후입법의 동원은 안 된다. 그럼 신뢰를 너무 침해한다. 예,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유리하게 바뀌어진 내용들을 소급한다든가 할까 말까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한 입법재량의 문제로 봐요. 할까 말까 전체가 입법재량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3번 질문은 뭐죠? 안 하는 거죠. 예, 더 경하게 바꿔놓고 그냥 이 신법을 소급하지 않고 원래대로 그냥 가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혜적 소입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시혜적 소급입법이나 경환신법 적용의 배제 등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들은 이 원칙과 무관한 뜻입니다. 즉 시혜적, 즉 유리한 거죠. 유리한 소급입법, 불리하지 않은. 그 다음에 지금 지문처럼 보다 경하게, 가볍게 바뀌어진 신법, 경환신법의 적용 배제. 시혜적인 거죠. 시혜적인 신법의 적용 배제 등, 요게 이제 지문 사례입니다. 적용 배제 등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사후입법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결과 초래하지 않는 사후입법 허용. 더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지금 문제 사안들이 보면. 그래서 원래 지가 범한 만큼 처벌을 받는 거지 더 처벌을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국면에서도 금지 취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비용. 보안 처분제도의 하나로서 쉽게 생각하면 유전자 확인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성폭력범죄자들의 이제 유전자를 지금 수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확보해서 여죄를 파악하거나 혹은 이제 사후에 발생할 이제 재범의 위험성에 이제 대처하는 이런 제도로서 도입된 것인데 유전자 확인 제도. 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죠. 형사처벌이 아니라 두 줄 보시면 처벌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다. 비형벌 체크하시고 보안 처분 체크하세요. 모두 지금 분석의 대상입니다. 보안처분이란 말이 형사처벌이 아니다. 내일 기초법 개념 정리할 때 이제 나올 건데 우리 헌법에 가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12조에. 그때 처벌, 보안처분 이런 것들이 나열돼요. 병렬되는데 우리 형법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제도, 형벌제도와 보안처분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 형벌은 과거지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이제 형사 제재 하면은 형벌과
즉 형사처벌 내지 이제 형벌과 보완처분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고, 형벌은 과거지향적인 제재입니다. 과거지향성. 이미 저질러진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무게만큼의 그 수위의 처벌,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것들이고, 보완처분은 사회 보완을 위한 것들이에요. 즉 사회 방위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 지향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을 다 마치고 사회로 돌아갔을 때 또 범죄, 재범을 할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에 이제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보완처분이고, 징역, 금고, 사형, 벌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대부분 다 보완처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 헌재가 형벌 불소의 원칙을 적용할 때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정리하죠. 자, 여기 아까 정리했던 거. 형벌 불소 원칙의 이제 형벌의 의미를 실질서를 취합니다. 이런 거 다 레이아웃 딱 짜시고 조문 레이아웃을 짜놓고 해석론들을 탁탁탁탁 떠올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레이아웃 작업인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안 해놓으면 아마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놀 수 있기 때문에 잘 묶어 놓으시고, 자, 실질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넓게 본다는 거죠. 보완처분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형벌불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는 형벌적 보완처분과 실질에 따라서 형벌의 성격을 가지는 보완처분과 비형벌적, 아주 순수한 보완처분, 순수한 보완처분을 구분해서 형벌불속 원칙을 적용해요. 즉 구분 적용한다. 형벌적인가 순수한가. 보통의 보완처분은 다 이제 순수해요. 근데 형벌의 수준에 버금가는 어떤 침묵성,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들이 확인된 게 몇 개 있어요. 뭐 보호감호, 청송 보호감호, 이런 가두는 실질이나 이런 자유박탈의 실질이 거의 그 징역이나 금고에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몇 가지 빼고 나면은 대부분 다 비형벌적이에요. 유전자 확인 제도가 대표적으로 순수한 보완처분입니다. 그래서 형벌불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 근데 보호감호 이런 게 나오면 적용된다. 그래서 함부로 사후입법으로 새롭게 규율하면 불리하게 새롭게 규율하면 위헌 나와요.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헌정사 문제는 1번 지방자치제도 문제는 해설로 바로 가세요. 그 볼드 처리된 것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지방 분권 사상 때문에 재헌헌법부터 도입됐었어요. 국가가 이제 중앙 집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때 지방 분권 사상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전쟁이 바로 터지고 해서 제대로 실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제20에 끝난 이후에 한참 지났더니 제20 때 가서 실시를 해요. 실시를 하는데 바로 또 군부 쿠데타 터져가지고 다 유예됩니다. 그 이제 두 줄하고 맨 밑에 60헌법 그 사이가 이제 다 3, 4, 5 군부 정권인데 여백에 좀 써놓으세요. 군부 정권 유예. 군부 정권 시절은 독재 정권이라고 평가해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게 권한을 나눠주고 이런 선행이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떠한 이유든 다 유예를 시켰어요. 그랬다가 이제 현행헌법, 민주화헌법이 이제 성립되면서 다시 재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드가 된 부분들을 몇 점으로 해서 경과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60년 제4차 개헌에서 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가 처음 규정됐다. 5차 개헌입니다. 틀렸고, 이건 우리가 또 두 문자로 외우는 부분이에요. 자, 시험 보십시오. 직접 참정권의 유형으로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이 있는데, 국민소환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고 투표하고 발안만 도입됐고 또 지금 현재 유지되는 게 있죠. 투표. 자, 그래서 2차, 7차, 2차, 5차 이런 몇 점을 가지고 두 문자를 이렇게 외워놔야 되는데, 2차 때 최초로 도입되고 7차 이후로 최종 폐지돼 버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발안입니다. 국민 발안.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투표. 국민투표는 2차 개헌 때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최초로 도입되고 5차 개헌, 3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데 박정희가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을 그 다음에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어요. 노래도 있죠.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그걸로 이칠리요, 이칠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겁니다. 네, 그거 물어봤고요. 3번 소비자 보호 규정이 8차 개헌 50때 들어왔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50 두 문자 우리가 두한 비자금 추적 조사 이런 거 있거든요. 두한 비자금 추적 조사 혹은 뭐 추적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괄호로 묶어도 돼요. 두한 비자금만 잘 하시면 되는데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의 사과 박스 비자금 환자 들어가는 거 환경권 안 쓰겠습니다. 환경권 이런 것들 환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비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비례대표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비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운동 소비자 비 써드릴까요? 네. 환경권. 예, 여러분이 바라고 있습니다. 자, 환경권, 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비례대표제. 소비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B.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운동조항. 소비자 보호운동권. 또 B, 예, B자 들어가는 게 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요건 좀 이렇게 빼줘. 금자 들어가는 게, 국고보조금 조항, 국고보조금,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근거조항하고, 그 다음에 적정임금 조항, 문제로 나왔죠? 적정임금 조항. 근데 이제 최저임금 조항은 현행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적정임금은 50때 들어왔어요. 추적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네, 그거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자 9차 개헌 현행헌법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청구지정됐다. 또 나왔네. 현행헌법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비판이 많습니다. 이 범죄 국가 같은 성격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범죄가 많으면 인권으로서까지 보호할 것인가.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국회 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 요구 정족수 챙기시면 되겠어요. 앞에 것들은 출제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지 출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첫 줄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첫 줄 대보세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 회의를 제기한다. 자, 요구 체크하세요. 두 줄 앞에 요구 체크하시고 수는 주로 4분의 1이라고 했죠. 예. 요 정도만 오지로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추정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2번 제출제 곤란합니다. 분석하지 않고요. 3번 국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정치관념입니다. 자,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 체크, 안전보장 체크하세요. 국회 그 정족수를 갖춘 합의로서 비공개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헌법조문에 있지만은 시험에 오지 출제 포인트가 없습니다. 의장이 지금 이 조문상을 보죠. 의장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의장이 단독으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요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 결과 우리 헌법에 국가의 안전보장만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제 써보세요. 공공복리, 질서유지 X.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등 국가안보 외의 관점으로서는 단독 비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한 요건으로 단독 비공개 사유가 설정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 이것만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4번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각 교섭 대표위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개의할 수 없다. 첫 줄 맨 앞에 국회 운영위원회 체크하시고 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봤듯이 국회법상 국회 기능의 분배가 있죠. 그래서 심의 기능은 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만 본회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결정 단계로 이제 관할이 이관돼 버리면 위원회의 관할을 떠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위원회는 작동이 중단되는 게 맞아요. 기능 분배 쓰세요. 국회법상 국회 기능 분배 관점. 네. 국회법상 국회 기능 분배 관점. 혹은 그 관철을 위해서 이 관련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 단계가 이제 끝나고 본회의로 결정을 위해서 관할이 이관됐으면 넘어왔으면 이제 위원회가 가동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동을 못하게 합니다. 중단시키는데 오히려 막 정파 간의 어떤 그 정쟁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딱 본회의의 결정 기능에 기능을 집중시키고 위원회 심의 기능을 일단 이제 정지시키는데 다만 해설로 가시면 볼드
국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국회 운영위원회 괜찮습니다.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회 업무 운영, 국회 운영 전반 심의 업무. 네, 상임위원회 중에 이제 하나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회 운영 전반을 관해서 심사하는 이런 기구로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심의 과정이나 본회의 결정 과정이 다 국회 운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국회 본회의의 진행과 모순되지 않아요. 모순되지, 그 기능상 모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본회의 과정에서도 개최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가세요. 위헌법률 심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헌법 107조와 111조에 위헌법률 심판의 근거가 있는데, 자, 헌법재판론이죠. 기억.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것도 오지가 많이 나옵니다. 군사법원은 제외하고 법문에 군사법원을 포함해요. 모든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재청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청이라는 용어는 그 청구권 행사를 조금 존중의 취지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청구, 재청 같은 말이고,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니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재에 제청한 때에는, 자, 제청 체크하세요. 법원이 제청권 행사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위헌의 의심을 법원이 가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 체크. 자, 그 정지다 쓰죠. 이게 재판의 독립 내지는 재판부의 판단 존중이죠. 법관이 위헌의 의심을 갖고 있는데도 아니 그 법으로 일단 재판 진행하시오 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 내지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정지되도록 딱 규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 다음 보세요.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종국재판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를 둔 취지는 근처에 뒀습니다. 재판의 효율성 도모입니다. 재판 효율성 취지. 네, 그래서 재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이 되고 오히려 재판의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면은 그만큼은 진행해도 된다. 그래서 헌재의 판단에 떨어지면 바로 신속한 재판이 결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조화예요. 그래서 재판권 존중과 재판 효율성 도모의 조화를 한조문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조심하실 게 종국재판 외에 체크하세요. 이 말이 뭐죠? 종국재판은 안 됩니다. 종국재판을 내리는 거는 안 되죠. 안 되고 그 외에 나머지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예를 한번 써보세요. 종국재판 말고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절차의 예, 증거조사 절차, 증거 확보 절차. 그래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 확보, 이런 것들은 재판권도 존중하면서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지가 많이 나옵니다. 종국재판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자, 이제 디귿. 두 줄 보세요.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서 제청 대상에서 배제된다. 관습법 체크하시고, 지금 대법원은 배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인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틀렸다 처리되는데, 좀 정확하게 하려면 그 질문에서 괄호에 다툼이 있으면 헌재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적시를 해주는 게 더 정확한데 조금 좀 정밀도가 떨어지네요. 자, 어쨌든 디귿으로 갑니다. 첫째 보시면 중간에 대법원 체크하세요. 대법원은 세 줄 갑니다. 바로 밑에 국회 관여서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네 줄 앞에 헌재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 두 줄 중간에 법률 효력서를 취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달라지는데, 국회 관여서는 또 헌재의 법률 효력서는 어떤 의미에서 나오냐면, 우리 헌법상 지금 규범 통제 제도가 이원화되고 있거든요. 헌법 제107조에 가면 위헌법률 심판은 헌재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위헌법률은. 그러나 위헌명령 규칙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법원이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범을 통제하는 제도가, 법규범을 통제하는 제도가 헌재와 법원에게 이렇게 107조에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7조 1항에 따라서 이제 법률에 해당해서 헌재가 심판권을 갖는 그 규범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인가 경계를 마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경계. 그래서 이제 이 이원화 관점에서 법률의 의미, 헌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의미를 판단하는 논의가 나오겠네요. 예, 법률 의미를 판단하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실질설이에요. 다 실질설인데 대법원은 실질설인데 그 규범의 성립 절차면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국회 관여설이에요. 헌재는 똑같은 실질설인데, 즉 형식적으로 법률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이에 버금가는 준하는 규범들을 이제 법률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준점을 성립 절차 과정에 두는 대부분 판례와 자, 그 기능적인 효과, 작용 효과, 기능 면에서 접견하는 것이 헌재 판례입니다. 여기 이제 법률 효력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관석 규범에 담겨진 내용이 법률이라는 규범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사항을 담았다면 그거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는 게 헌재 판례고, 작용 효과 면에서 보는 게 헌재 판례고, 아니다. 관습은 자연 발생, 자연으로부터 유래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국회, 입법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죠. 생성 과정에. 그래서 생성 과정이나 성립 절차 면에서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실질설인데 그 실질적인 확장의 이제 기준을 성립 절차의 과정에 두는가 아니면 실제 담고 있는 작용 효과에 두는가, 이 차이가 지금 판례의 견해 대립이에요. 자, 그다음 리을로 갑니다. 법원의 위헌여부 심판 제청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나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제청법원의 법적 견해를 따라야 한다. 제청법원 체크하시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이지 따라야 틀렸어요. 따라야 이런 말로 절대 구속된다는 뜻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직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해설로 가보시면 볼드에 나와 있는데 왜 법원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냐면 그 재판작용과 결부되는 내용이거든요.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는 규범인가, 쉽게 하면 당해 분쟁 사건의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인가 아닌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게 이제 재판에 전제되고 있는 규범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재판 전제성 판단은 위헌법원 심판의 하나의 요건입니다. 법적 요건인데, 판단은 법원의 재판작용, 즉 사안 포섭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사안과 규범의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안과 사실관계와 규범, 즉 관련 규범의 서로 이제 연결관계,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것. 요걸 이제 사안포섭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안포섭 작용이 재판작용 그 자체예요. 문제되는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런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민법의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뒤져서 전복하면 결론이 나오죠. 이걸 이제 3단 논법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판작용에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 판단 과정에 결부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데 터무니없는 청구면은 직권주의가 그대로 이제 관통될 수도 있다. 이런 예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번으로 가죠. 지방자치제도 헌법 117조, 118조 두 개 조문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인데 1번은 제출제 곤란합니다. 아주 이게 이제 지역 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그렇습니다. 3번도 좀 유사하고, 그래서 2번, 4번만 보겠는데요. 자, 2번 보세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합쳐서 의장단이라고 합니다. 의장단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불법하거나 부당한 직무 해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때 지방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지방의회의 의장단 불신임제 채택, 지방의회 의장단 불신임제 도입. 이거는 주민소환제도하고는 달라요. 주민들이 불신임하는 게 아니라 의회 내에서 내부적으로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지방자치의 실현, 지방자치의 원활한 이제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방해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다음에 4번.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즉, 다시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해서, 위임사무 말고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실시한다.
한 목적성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명시되고 있고요. 이거 쉽게 하면 위법성 감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행법상. 자, 보세요. 이 지금 중앙행정기관에 칠판 보세요. 지자체, 자치사무감사. 이 자치사무는 이제 위임 사무하기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본연의 사무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 정도가 강화돼요. 자치권 보장의 취지가 아주 강화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 지방이 자꾸 구속되다 보면 지방자치 실현이 요원해지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에 이제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해내는데, 이게 군부정권 시절에 감사권, 유지를 하면서요. 국무정권 시절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감사가 주도되어 있어요. 법령 위반 사항이 하나인데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예. 그걸 이제 감사 근거는 유지를 하면서 다만 위법성 감사를 추가했어요. 지금 요 조문상에 관련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권 보장 취지에 아주 부합하는 해석이죠, 그죠? 예, 입법 개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법 개선해놨는데 여기에 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 위법성 감사 한정조항, 즉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한다. 이 조문을 제한적 감사권의 근거조항이며 제한적 감사의 근거조항이며 또 그 적법한 개시요건 조항이라고 봤어요. 제한적 감사의 개시요건 조항으로 보는 게 헌재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포괄적인 감사를 하면 안 되도록 한 취지다. 그래서 법령 위반 사항 외에 나머지로 감사 범위를 확장하면 안 돼요. 한목적성 감사, 이런 정책적인 감사 함부로 단행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또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확인하기 위하여 뭐 이런 잠재적인 어떤 정황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위법이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 감사권의 본연의 성격, 제한적. 그 다음에 개시의 요건이다. 예, 두 가지를 외웁니다. 제한적 감사권, 개시 요건이다. 예, 두 가지. 네. 그래서 이 조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조문의 이제 그 개정 취지도 중요하죠. 군부정권 시절에는 아주 포괄적인 감사가 지방자치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포괄적인 감사가 이제 허용됐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되는 현행 체계로 넘어오면서 위법성 감사로 한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예, 조문의 이제 연역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연역에 필요했을 때 우리 판례도 그 연역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감사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은 감사 개시를 위한 적법 요건이다. 라고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와 조문이 결부된 아주 A급, A+급 이제 지문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고생하셨고요. 내일 같은 시간대에 이제 기초 법개념 정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료 동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해소해도 되고요. 시간 되시면 내일 오전 중에 또 참여하셔서 강의를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